안녕하십니까. EBS에서 민법 강의하는 이승현입니다.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과목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일단 민법이고요. 민법을 정복하지 않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1차 과목이기도 하지만 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2차 과목의 그 등기법, 공시법의 등기법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2차 과목에 중개사 법령이 있는데 거기에 40문제 중에서 10문제가량이 우리 민법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우리 민법입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이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그 1차 과목이면서 2차 과목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민법 공부를 이렇게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법 공부를 어떻게 잘할 거냐? 이거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양도 방대하고. 이래서 민법 파트가 일반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나오는 파트들 해가지고 일반 민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34문제, 4문제가 출제가 되고 민사특별법 6문제가 이게 특별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일반 민법은 공부를 열심히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특별법을 이게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 원리를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등한시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파트가 이게 민사특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법이 일반 법이 있고 일반 민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법은 뭐냐? 일반 사람과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일반 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이제 특별법이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법을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하고요.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다면 특별법이 항상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이 6개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5개의 법을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그래요. 민사특별법. 여기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특징은 일반 민법은 정규 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자, 특별법을 하겠습니다. 6문제 나오는 파트. 그래서 특별법을 먼저 공부를 해보면 일반 민법이 더 오히려 또 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 강의의 특징은 자, 특별법만 다 정리를 한다. 그리고 자,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좀 시작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데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업을 할 때도요. 가장 많이 상담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상담을 해줘야 되는 것도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줄여가지고 주임법, 상임법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도 일단 민법에도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중개사법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 나무 집에 전세 살 때 딱 이거거든요.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험 문제도 중요하고 맞춰야 될 파트이기도 하지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배워놓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배워놓으면 자, 특별하게 내가 당황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배우는 게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나눠보면 주택임대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택임대차. 그래서 자, 우리 일반 민법에 가보면 임대차가 있거든요. 임대차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걸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냐면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쓰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모든 계약을 우리가 임대차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 그러면 차를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임대차입니다. 뭐 책을 빌렸다, 공장 기계를 빌려온다, 다 임대차거든요. 그러니까 큰 개념은 자,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차임을 주기로 한 모든 걸 다 임대차라고 합니다. 그 개념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주택을 임대차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집을 빌려 쓰고 차임을 주기로 했대요. 자, 주택을 임대차를 했다면 일반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인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부할 때는 특별법은 자, 우리가 이걸 좀 배우는 이유는 지금 기초를 잡아 놓자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자, 주택임대차가 됐건 상가건물 임대차가 됐건 뭐 가등기담보법이 됐건 이 특별법은 항상 뭘 알아야 되냐면 재정 목적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목적, 왜 이 법을 특별하게 제정을 했는지 이 재정 목적을 안다면 이 법 전체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법을 제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 주택임대차법 시작합니다. 자,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시킬 목적으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 임대차였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가바구라고 임대차를 했어요. 일반 임대차 이렇게. 그러면 임대차를 했다면 얘를 우리가 임차인이라 하고요. 얘를 임대인 이렇습니다. 임대인.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어떤 이렇게 사례가 딱 주어지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무 집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그 사람을 임차인이라 하고, 그리고 자, 집주인이지 않습니까? 집주인. 우리는 집주인을 뭐라고 하죠? 임대인이라 하고, 빌려 쓴 사람을 우리를 임차인이라 그러는데 이 차자가 한자로 빌차입니다. 빌차. 그러니까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고 빌려준 사람을 우리가 임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를 했다. 임대차. 그러면 얘는 이제 임차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래 집주인을 이제 임대인이라고 할 건데 얘는 채권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채권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요. 자, 물권이라는 게 있고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물권이란 물건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그걸 물권이라고 그래. 그 사람을 물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거 봐보세요. 내가 내 집이야? 라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다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래. 특정한이라고 붙어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럼 내가 채권자, 돈 빌려간 채무자. 그러면 저는 채무자에게만 특정.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게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의 소유자다. 그러면 물건에 권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물권이라고 하고 성질이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임대차를 했다면 얘는 지금 임차인 그러니까 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특정한 사람 자 누구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잖아요. 누구에게만. 그래서 자 얘한테만 권리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걸 채권입니다. 채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나무집에 새를 살고 있어요. 자, 옛날에 이랬다는 겁니다. 나무집에 새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말이죠. 이 집을 병에게 팔아버렸다니까 이렇게 매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병은 자, 이 집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물권을 취득한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권. 그러면 지금 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지금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성질이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자, 이 임대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는 권리 주장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얘는 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 자, 이거 내 집이다. 이거 내 집이다 라고 다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나무집에 새를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렸다 이거예요. 이렇게 집을 팔아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가 야 이거 내 집이야. 너 방 빼.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우리 시대 상황이 그랬는데, 제가 가장입니다. 자, 회사 갔다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상을 미루고, 거기다가 집에서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촛불 켜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집주인 집 팔지 마라, 집 팔지 마라. 이렇게. 왜요? 아니, 내가 자고 있는데 아침에 누가 띵동, 나 새로운 소유자야, 너 나가. 그러면 쫓겨갔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또 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또 집이 팔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사 갔다. 근데 또 집이 팔려. 또 쫓겨난 거지.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대다수가 다 서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남의 집에 새로 살고 있는데 집이 팔려서 새로운 소유자가 야, 방 빼. 그러면 다 이렇게 쫓겨나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같은데, 우리가 잠자리가 편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쫓겨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자, 주택을 임대차를 했다. 주택을 임대차. 그러면 일반 임대차가 적용되면 이렇게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 이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자, 안정이라는 말이 보호 아니겠습니까? 보호. 그래서 주택을 임대차를 했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로만 보호를 해줄게.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제정을 해서 3가지 권리를 줬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됩니다. 자, 다시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걸 제정을 해가지고요. 보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호가 되는데,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지금 쫓겨나고 하니까, 자, 앞으로 주택을 임대차를 했대요. 그러면 자, 권리를 준 거예요. 권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업을 하실 때도 그렇고요. 고객들이 물어봅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말, 대항요건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대항이라는 말에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마시고, 이게 력이거든요. 력. 그러니까 어떤 효력, 권리를 줬다는 소리인데, 자, 모든 게 다 말이죠. 어떤 효력을 가지려면 이렇습니다. 어떤 권리를 가지려면 무조건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항은 좀 가볍게 처리하시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런 권리를 줍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이 뭐야? 그랬더니, 자, 그 주택을 인도받고요. 플러스 인도받고, 자, 전입신고를 했다. 이거예요.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렇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자, 너는 그 집에서 앞으로 2년 살 수 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자,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자, 몇 년 동안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으니 그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권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요건을 갖추셔야 돼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민법과도 똑같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권리가 생긴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효력, 부동산 중개하려면 요건 갖춰야 되죠. 공인중개사라는 요건을 갖추면 중개할 수 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면 힘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 그 요건은 뭐야? 그랬더니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전입신고. 그래서 이 전입신고를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주민등록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주민등록을 했대요. 전입신고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 전입신고 주민등록 한 다음날 0시부터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고, 자, 나중에 업을 하실 때도 그렇고, 현재 업을 하고 있다면 고객들이 물어볼 텐데, 어떤 분은 대항요건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대항력이라고 해도 이건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건을 갖추면 힘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면 2년 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려면요, 요건.
요건 갖추면 자동적으로 대항력은 생기는 겁니다. 아하, 정리.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민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권리를 3개를 줬으니 첫 번째 권리가 뭐냐면, 자,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으니 그걸 우리가 대항력이라 한다. 이 대항력, 이런 권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요건을 갖추시면 되고, 그 요건이 뭐야? 그랬더니 그 집에 들어가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다면 다음날 0시부터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말이죠, 이제 권리를 또 줬는데, 일단 살 수 있는 권리를 줬고요. 살 수 있는 권리 줬고, 이제 하나를 더 줬으니 이제 그게 뭐냐면 우선 변제권 이렇습니다. 우선 변제권. 자, 다시 보시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자, 3가지 권리를 준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자,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줬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권리를 가지려면 뭘 갖추셔야 됩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자, 요건 갖추면 힘이 생긴다. 공인중개사가 되면 중개할 수 있다. 이런 원리가 되겠어요? 자, 대항 요건은 뭐야? 그랬더니 인도받고, 자, 플러스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자, 0시부터 자, 몇 년 동안? 2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권리를 하나 더 줬으니 이제 그게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줬습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선 변제권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권리를 갖추려면 무조건 뭘 갖춰야 되냐면 무조건 요건 갖춰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권리를 가지려면 자, 요건 갖춰라. 자, 대항 요건은 갖추셔야 되는 거고요. 자, 플러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무집에 여기가 주택과 상관같습니다. 내가 나무집에 지금 새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잘 살고 있다. 근데 어머나 이게 봐보세요.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경매로 넘어갔다고. 경매로. 그럼 어떻게 이제 살 수 없고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 주 목적이라고 그랬으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보증금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다 날려버리면 이게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한 권리를 줬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보증금 회수 그렇습니다. 보증금 회수. 그러니까 이 말이 일단 나왔다는 것은 집이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쓴 말이에요. 아예 집이 경매가 되지 않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다가 중간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경매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집주인에게 줬던 보증금을 회수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권리, 그걸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우선 변제니까 선순위보다는 후순위지만 내 밑에 있는 애들보다는 내가 먼저 돈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권리를 취득하려면, 권리를 가지려면 항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요건? 그럼 요건은 뭐야? 그랬더니 자, 인도 플러스 주민도 이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자, 차이점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이 권리는 살 수 있다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집에 살고 있구나. 주민등록. 네가 살고 있구나. 주민등록. 그럼 너 2년 살아라. 이런 원리인데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되는데 보증금을 찾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보면 보증금이란 말이에요. 보증금 회수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보면 그 주민등록 등초본에 보증금이 얼마라는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 최초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주민센터 가면 이렇게 도장 확정일자 받으러 왔는데요 라고 도장을 받아오시면 돼.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그 보증 금액을 적고 도장을 찍을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이걸 확정일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자, 법을 제정을 했다. 그래서 세 가지 권리를 줬으니 첫 번째, 자, 그 집에서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다. 대항력. 잘 살고 있는데 자, 그 집이 경매가 됐다.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그래. 이런 권리를 내가 가지려면 인도와 주민도만 가지고 안 되고 대항 욕구만 가지고 안 되고 확정 일자를 갖춰야만 그 처음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그 보증금액 그거 경매가 됐다면 선순위보다는 후순위 내 밑에 있는 애보다는 먼저 돈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줬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자,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줬대요. 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답니다. 그러면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줘서 권리. 자, 뭐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경매됐을 때 이제 보증금 회수할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런 권리를 가지려면 이거잖아요. 가지려면 대항력을 가지려면 여기는 대항 요건만 갖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항 요건은 인도 플러스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 2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대항력 이렇고요. 그리고 자, 우선 변제권은 권리를 가지려면 대항 요건만 갖춰서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인도와 주민등록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지에 대항력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만. 근데 우선 변제권 이러잖아요. 우선 변제권. 그건 경매됐다는 소리고. 그러면 네 보증금이 얼마인데 우리가 챙겨줄게. 그러면 그 보증금에 도장 받아놨어야 된다. 이걸 확정 일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만 줄 생각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하다가 이걸 작업을 하다가 에이, 주는 금에 하나 더 주자. 그래서 뭘 줬냐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줬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이걸요. 아하, 그러니까 세 가지 권리가 이제 다 빠져나온 거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이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 보증금 중에 일정액은 자,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권리를 가지려면 자, 뭘 갖춰야 됩니까? 요건은 무조건 갖춰야 돼요. 자, 플러스. 그러니까 요건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똑같죠. 아하, 그러니까 대항력이건 우선 변제권이건 최우선 변제권이든 간에 자, 무조건 대항 요건은 갖추셔야 되고 대항력만 따지려면 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되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자, 주민등록까지 안 되고 확정 일자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순서와 상관없이 여기는 순서거든요. 근데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제일 먼저 받아갈 거야. 다가 아니라 내가 줬던 보증금 중에 일정액만 보증금 중에 일정액은 내가 제일 먼저 받아갈 거야. 왜요? 그랬더니 보증금이 소액이라고요. 보증금이 소액. 그래서 그 보증금이 소액이야.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1억 6,500. 자, 근데 만약에 그 정도면 소액이야. 근데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갔다. 근데 한 푼도 못 챙겨간다. 순위가 느려가지고. 그러면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뭐 5,500만 원은 뭐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원리입니다. 구조가. 그래서 보증금이 소액이니까 제일 먼저 받도록 해줄게. 그러면 여기서는 소액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확정 일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업을 하실 때도 알아야 될 게 어느 지역에서 등기부를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등기부를 떼봤단 말이에요. 등기부를. 근데 이게 그 집주인이 대출을 겁나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집 세입자는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 보증금 봐보세요. 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그랬잖아. 자, 그것만 보증금 걸면 떼일 리가 없거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하, 답 나왔네, 이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세 가지 권리를 줬다. 왜?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을 시키려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권리가 뭐냐? 그랬더니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있고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최우선 변제권 이 세 가지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상가가 똑같아요. 구조가. 자, 다시 대항력. 자, 2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인도받고 전입신고만 하시면 되고, 경매가 됐을 때 보증금을 회수할 거예요. 그러면 인도와 주민등록까지 안 되고 확정일자 받아 놓으셔야 되고, 최우선 변제권 이거 그러면 자, 보증금 일정액을 순서와 상관없이 제일 먼저 받아가려면 자, 요건은 갖추셔야 되고 소유액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주택을 임대차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이 뭐야? 그랬더니 주거용 건물을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줄여서 주거용 건물을 줄여서 우리가 주택이라고 할 거고요. 그럼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실제 용도를 가지고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돼 있지 않지만 실제 그걸 주거용 건물을 쓰고 있더라 그러면 주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임대차를 했다면 이 법이 적용이 된다. 이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재정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거고요. 자, 적용 범위. 자,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그래서 자, 원칙은 인은 다 되는 거예요. 인, 외국인 포함해서 인, 서민들의 주거생활. 그래서 자, 자연인, 외국인 포함해서 자, 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일반 법인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게 봐보세요. 현대, LG, 삼성 이런 데를 우리가 서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서민이.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주택이 끝나면 상가를 공부하실 건데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법을 만든 거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영세 상이니까 회사 중에도 영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주택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 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 범인은 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법인 중에서 되는 세 가지 법인이 있어요. 자, 그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자, 그리고 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이렇거든요. 자, 여기 봐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요. LH가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LH가 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자, 임대 아파트 지어가지고 공급하시면 되잖아요. 땅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자, 서민들의 주거난은 심각해지고 자, 아파트를 지을 땅은 없고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자, LH 또는 자, 뭐 중소기업 혹은 뭐 지방공사 다 같습니다. 원리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예를 해볼까요? 지방공사.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말이죠. 자, 수원시에 주거난이 심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땅을 매입해서 임대아파트 지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없어. 그러니까 자,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란 말이에요. 지방공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네들이 갑 집에 임대차를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임대차를 하고 지방공사가 이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거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계약은 지금 봐보세요. LH가 했고 중소기업이 했고 지방공사가 했단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전대차 형태로 주는 형태라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2년 동안 이렇게 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력이 있어야 이 사람들에게 대항력이 있어야 아래도 대항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가. 자, 다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이므로 자, 자연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법인은 그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일반 법인은 안 되는데 자, 되는 특수법인 세 가지가 있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LH 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방공사 여기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이랬거든요. 중소기업만 다시 볼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실제로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자, 여기 하나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이렇게 있어요. 중소기업. 자, 그런데, 회사니까요. 기숙사가 있을 건데, 기숙사가 부족한 거예요. 직원들은 많은데. 그럼 어떡합니까? 실제로 보면, 저희 옆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임대차를 해요. 임대차. 하고, 자, 다시, 자, 여기에 그 기업의 회사에 직원이 거주를 한다니까요. 그럼 얘한테 빌려주는 건 아닙니까? 이걸 전대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임대차는 이제 중소기업이 했고, 사는 건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들어가고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면 중소기업이 갖는다니까, 대항력을. 얘들이 2년 동안 살려면 중소기업에 여기에 대항력이 있어야 이 대항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아하, 그러니까, 자,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이다. 자연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법인은 안 된다.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되는 법인, 특수법인 세 가지가 있으니, 자,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LH.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이 법인은 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된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가 무슨 말일까요? 적용이 된다는 말, 이 적용이 된다. 다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자, 세 가지. 자, 무슨 력? 대항력. 세 가지 권리가 뭐죠?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리고, 자, 최우선 변제권, 이거잖아요. 보증금 일정액.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데 나올 거예요.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주는 게, 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법인은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없다는 소리고, 특수법인 이 세 가지는, 자, 특수법 세 가지 뭐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뭐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인적 범위가 되는 거고요. 이제는 물적 범위. 자, 물적 범위를 보면, 자,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 그랬거든요. 법이 좀 그래요. 먼저 봐보세요. 전부를 임대차를 했건, 일부를 임대차를 했건 적용이 됩니다. 잠깐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세 가지를 주는 겁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에요. 그러면 주택의 전부는 알겠어요. 근데 일부 어떻습니까? 일부, 좀 상상을 해보면 일부, 방이 4개인데, 방 하나를 세를 줬다는 거예요. 일부. 거기에 임대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법이 적용됩니다. 이거 없애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경매가 될 것 같아.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주는 거니까, 세 가지를. 그러면 내 아파트 지금 경매를 넘어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방 하나에다가 아는 지인한테 그냥 소유를 깔아버리면 최우선 변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사회단체에서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우리 기억합시다. 자, 주택의 전부를 임대차라건 일부를 임대차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주택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랬는데 이거 보면요. 앞머리가 이게 주택이냐 비주택이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주택 일부를 비주거로 쓰는데요. 인쇄소, 슈퍼마켓 어떻습니까? 그 어떤 제가 보면 편의점이 없고 동네 슈퍼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 경험해 봤는 적이 있는데 동네 슈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동네 슈퍼? 문을 이렇게 딱 열면은 위에서 딸랑딸랑 하고 싹 들어가면 저 안쪽에서 방문이 열리면서 할머니가 누구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인데 앞부분은 슈퍼마켓. 그러면 주택인 거지, 머리가. 그러니까 적용이 된다는 소리고요. 근데 만약에 앞머리가 비주거 이렇습니다. 이거 비주거래. 비주거용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 적용 안 됩니다.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구장, 뭐 다방 이런 식인데 그 당구장에 가보면 당구장에 가보면 그 알바생들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그 어떻게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잠깐 쉬라고 안에 내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누군가 임대차를 하고 주임법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당구장이나 다방 여기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비주거잖아요. 비주거. 자, 그래서 여기는 적용 안 된다. 쉽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앞머리가 주택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리고 자, 미미 그렇습니다. 미미. 우리 미미.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이것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데 저도 예전에 나무집에 세를 살 때 전세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임대차 계약서를 쓰거든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이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주택임대차 이렇게요. 여러분 내가 나무집에 전세 산다 계약서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임대차예요. 임대차. 그 집에 내가 지금 임대차를 했다. 그걸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데 거기도 적용된다. 잠깐만요. 적용된다가 무슨 말이죠? 적용된다는 말이 대항력 주는 거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준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적용됩니다. 미임이 된다. 무허가 건물. 아이 선생 무허가 한디요. 이러지 말고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 주 목적이라니까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신림동에 있다가 노량지로 넘어올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노량지에서 공부하고 막 그럴 때를 생각을 해보면 노량지 뒤편으로 가보면 이렇게 주택이 있고요. 대부분 옥탑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허가를 받은 옥탑방도 있을 수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집주인들이 월세 받으려고 그냥 무허가로 한 경우가 있어요. 저 거기서 생활한 적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그걸 적용 안 하면 어떡하라고. 공부할 학생이 어떡하라고. 쫓겨날 텐데 만약에 경매가 되고 이러면은. 자, 그러니까 거기들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적용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일시 사용을 이해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 실제 우리 시험에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나와 이대로 시험에 모텔을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 자, 보세요. 제가 모텔 하룻밤 투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몇 시가 되면 벨이 울죠. 나가라고. 그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직원이 퇴실하세요라고 했더니 대항력 2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상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지 포함 그러네요. 대지 포함. 여기는 다른 게 아니라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 갑 토지에 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이 주택. 자, 여기에 을이 임대차를 했다 이거예요. 임대차.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주임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면 대항력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란 말은 경매가 됐을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경매가 됐을 때.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은 자 봐보세요. 이렇게 되면 경매가 어디가 다 될까요? 자, 경매가 되면 이 집도 경매가 되고 이 토지 대지 자, 대지도 경매로 같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적용된다 그러면 자, 이 집도 경매가 되고 대지도 경매가 되니까 대지에 대해서도 자,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자, 다시 보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자, 3가지 권리를 줬대요. 3가지 권리. 자, 그게 뭡니까? 3가지 권리가 첫 번째가 대항력을 줬어요. 대항력. 자, 이런 권리를 가지려면 자,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몇 년 동안 2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집이 잘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가 됐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만약 경매가 됐다.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내가 줬던 보증금을 회수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권리를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시는 거고 이 권리를 가지려면 대항력권 인도의 주민등록을 한 상태에서 확정 일자를 갖추셔야 된다. 자, 대항력만 시험에 물어보면
자, 주민등록이면 되는 거고요. 우선 변제권이면 확정 일자가 필요하시는 거고요. 자,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보증금 중 일정에 그렇거든요. 자, 이런 권리를 가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항 요건은 다 갖추셔야 되고 하시고, 자, 뭐이면 된다? 소액이면 되는 거예요. 확정 일자도 필요가 없다. 이 세 가지 권리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적용을 보면 자,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이니까 자, 인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포함. 일반 법인은 안 되는데 자, 특수법인 적용되는 특수법인 세 가지가 있으니 LH, 자, 그리고 지방공사, 자,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인적 범위가 되고, 자, 물적 범위를 보면 주택에 자, 전부를 임대차를 했건 일부를 임대했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앞머리를 보시면 됩니다. 앞머리가 주택이래요. 주택 그걸 비주거로 쓴답니다. 됩니다. 그런데 앞머리가 비주거래요. 그러니까 당구당 다방은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미미 된다 이러시면 돼요. 암기 코드로 미미 된다. 미등기 전세. 자, 미등기 부가물 된다. 그런데 일시상이 명백한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자, 대지는 포함.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 물적범위에서 안 되는 건 두 가지죠. 어떻게? 비주거 일부를 주거로 쓰는 경우와 자, 일시상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다시 자, 첫 번째 갖는 권리가 자, 세 가지 권리 중에서 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대항력.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항력인데 구체적인 이제 대항력부터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대항력부터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